자, 2부의 첫 번째 발표는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조병철 선생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을 발표를 하게 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조병철입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계속 이제 산업화, 그다음에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에너지에 대한 문제, 자원에 대한 문제, 이 공간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팬데믹, 이제 또 앞으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직면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예, 진정한 이 디지털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이제 하이퍼 커넥션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이제 뭐 초연결 사회, 뭐 기존에 아시는 어떤 이 공학적인 개념인데요. 뭐 이거같이 뭐 IoT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런 증강현실 기술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온라인 세계, 가상 세계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다가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떤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맡고 있는 이제 우리 사회는 인간과 이제 미디어가 공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져서 다시 얘기해서 모바일 공간, 이러한 디지털 공간, 모바일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성 상실을 한다는 것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근대화 시대 통치성의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통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그 형벌, 우리 이제 범죄에 근거하고 이 모든 법은 이제 사필 규정이다. 결국 이제 권력은 굉장히 부드러운 자연의 힘처럼 그 모습을 드러나지 않은 채 이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통치성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실제 이제 그 5년 감옥인 파놉티콘을 제시한 제레미 벤담이 이런 어떤 그 파놉티콘을 제시했죠. 즉 이제 5년 감옥의 어떤 효율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제 거대한 어떤 디지털 파워라는 이 빅브라더스가 작동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세계가 이러한 세계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미셸 푸코는 이제 그에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이처럼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신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통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통치를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치성의 전반적인 기원을 밝히면서 이 통치성의 위험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논지에 따라서 오늘 이러한 어떤 디지털 통치성이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적 공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자본주의적 공간은 일종의 재앙의 공간이다. 즉, 자본주의적 공간은 파괴를 개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공간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영역 안에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갖추어진다라고 보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지금 뭐 5G라든가 위성 통신 또는 이제 이와 같이 CCTV,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얼타임 센싱이 가능한 뭐 여러 가지 아시는 드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실제 이동하면서 우리들이 이동하고 있는 낱낱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속속들이 이제 지금 보면서
통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 그 도시나 어디 이제 공간을 이동하면서도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감시가 되고 있다. 자, 이러한 논지는 이제 앙리 르페브르,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가 공간의 생산이라는 조서에서 이러한 내용도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러한 공간에 개입을 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양 르페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런 어떤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대한 정책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 디지털 스페이스라는 또 새로운 공간, 또 모바일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국가가 직접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하고 있다. 사실 과거에는 뭐 이제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뭐 도로, 공항 또는 이제 뭐 이런 어떤 공간을 국가가 정책적 개입해서 확장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어떤 정책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디지털 공간의 재편, 오늘 이번 학술 대회 주제인 모바일 공간의 재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의 논지와 이제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의 이제 증강현실 앱을 통해서 어디든지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와 같이 여러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K텔레콤이나 KT에서도 뭐 점프 AR, 점프 VR 같은 AR, VR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한다든가, 도시를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길을 찾는다든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또 어디 도로를 주행한다든가, 어떤 위치를 찾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부가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그 영화에서 이미 이제 많은 SF 영화에서 이러한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래가 현실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유명한 영화죠. 여러분 아마 다 보셨겠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 일부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뭐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이런 어떤 스마트 공간, 그 일렉트로닉 스페이스, 디지털 스페이스, 또 오그멘트 스페이스, 스마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간으로 점점 이제 확장되고 있고 이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점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공유 서비스에서 개인화 서비스로 이와 같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 그 모든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라고 주장한 이제 마샬 맥루한이 이미 아시다시피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의 저서에서도 이제 Understanding Media, 또 Extension of Man에서 보시면 모든 미디어는 인간이 지닌 재능의 심리적, 물리적 확장이라고 강조하며,
이 바퀴는 발의 확장이고 책은 눈의 확장이고 옷은 피부의 확장이며 전자회로는 주주신경의 확장이다. 즉 이제 그 스마트 컨택트 렌즈라든가 스마트 글라스를 끼고 우리는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또 서비스를 받고 또 감시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온통 수많은 강구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맛의 맥락안에 이제 논지하고 또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증강 휴먼의 등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1968년도에 이제 이반 서더랜드가 이제 가상현실의 아버지인데요. 이제 그가 이제 그 제시한 이와 같이 다모클레스 검이라는 즉 천장에 부착해서 이동하는 방식의 어떤 장치를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증강 휴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강 그 휴먼이란 뭐냐면 특히 이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와 같은 그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스마트 안경을 이제 낄 수 있는 인간, 예, 그죠? 새로운 어떤 휴먼이 포스트 휴먼이 되겠죠. 휴먼의 어떤 일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라든가 우리 개인의 어떤 맥박이라든가 생체 리듬을 수집할 수 있고 이런 우리 모든 어떤 디지털 빅데이터, 5G 실시간 네트워크와 연계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구글 글래스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와 같이 스마트 워치의 형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출시된 그 아이글래스입니다. 애플사에서 나온 잠깐 요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한번. 예, 이게 불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애플사에서 이와 같이 굉장히 이제 그 가볍고 착용성이 좋은 이런 어떤 새로운 모빌리티를 선을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 중간 휴머는 이제 이와 같은 그 혼합 현실이라든가 확장 현실 또는 익스텐서블 리얼리티라든가 대체 현실 SR이라는 개념이고요. 실제 뭐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SF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생체 정보를 인식하고 다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생활 침해도 우려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이제 의학이라든가 인지학 공학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제시가 될지 의문이 또 되기도 합니다. 또 실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제 홀로렌즈 2를 또 원래 또 출시를 했는데, 예, 그 영상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이 홀로렌즈 2 통해서 이제 제조 산업 이와 같이 이제 뭐 팬데믹 이후에 제조 산업뿐만이 아니라 의료 메디컬 분야,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 공연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 소비 부분까지 이와 같이 이제 확장이 될 예정인데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 SF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 상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장소이다. 또 온라인 가상 세계의 디지털 공간들이다. 이 비장소에 대한 부분은요, 실제 이제, 뭐 많은 어떤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크 오제가 이제 넌플레이스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죠. 예,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에드워드 랄프도 이제 그, 무장소, 예, 그 무장소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 이러한 장소에 우리가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실제 이런 어떤 가상세계, 또 그 실제 세계, 마치 이제 그, 지금 장 보디라드가 얘기했던 시뮬라크르, 실제 그 진짜와 가짜를 넘나들면서 실제 가상세계나 디지털 세계를 진짜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시뮬라크 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시뮬라크 세계가 아닌가라는 부분. 자, 어떻게 보면 또 그 정신분석학자 자크 락강이 제시한 어떤 그 욕망의 이론에서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욕망의 공간을 계속 끊임없이 탐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또 뭐 그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이 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 줌을 이용해서 마치 이제 이 모바일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세계가 마치 이제 현실 세계인지 진짜 세계인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점 우리는 이러한 어떤 수많은 이 광고에 우리는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뭐 쿠폰이라든가 모바일 쿠폰이라든가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광고에 무수히 많은 광고에 앞으로 점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네덜란드 건축학자 램콜하우스는요, 또 이러한 것을 뭐라 하냐면 이제 그 정크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코제가 얘기한 이 비장소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뭐 엘프의 무장소에 대한 개념.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장소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이 공학자들 또는 이제 실제 그 기획 경영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 공간, 상업적인 공간을 계속 계속 유도할 것이다. 예, 이 모바일 공간을 계속 활용할 것이다.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우리는 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미셸 푸코가 그에 져서 생명 관리 정치에서도 얘기를 하다시피, 최근에 우리는 이제 음성 인식, 얼굴 인식 또는 지분 인식을 통해서, 즉 생체 권력이라는 새로운 어떤 바이오 파워라는 권력에 우리는 또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히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모빌리티 사회에서 더더욱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 스마트홈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냐라는 것은 이제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고립된 섬이지 않냐, 예, 소통의 부재,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 이동을 한다든가 할 때도 이와 같이 지문 인식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이와 같이 영상 CCTV 카메라를 통해서 또 홍채 인식, 영상 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우리가 바이오 파워에서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 그다음에 이제 CCTV,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집의 조명, 자동차, 주차 이러한 부분도 이 스마트 자동차에 있는 앱을 통해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게 돼 있다. 최신 이제 아파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주변 도시의 어떤 스마트 오피스도 이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스마트 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는데요. 잠깐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노동의 해방을 우리가 맛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소비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또 관광도 하고 또 수면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공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아이가 이제 실제 이제 거기서 이제 혼자서 게임을 한다든가, 또 엄마는 거기서 이제 실제 그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실제 쇼핑을 한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뭐 예약을 한다든가 주문을 한다든가 뭐 그러한 어떤 서비스가 앞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레벨 1에서 레벨 5가 있다면, 레벨 1은 이제 수동이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직접 운전하는 드라이빙 개념이고, 레벨 5는 완전 자동화죠. 풀 오토매틱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에서 이 여러 가지 통치성은 이 안전성이라는 거, 이 편리성, 이 표준화라는 목표로 강력한 유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 예. 특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셸 푸코 선생님의 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창조의 기회로 보는 역발상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 이제 기회로서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로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아직 실패로 단언하기는 이르고요. 그래서 미셸 푸코 선생님 말씀하신 사유의 방식,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러 인문학자들, 또 공학자들, 또 여러 가지 정책 언론학자들의 역할과 의무가 크다. 그래서 14세기 흑사병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또 새로운 어떤 르네상스 시대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이제 실제 그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제시한 신인류,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준비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미래로 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미래 새로운 융합 문명인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이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병천 선생님이 참 유익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모빌리티 테크닉, 새로운 어떤 디지털 테크닉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것들이 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또 이제 토론을 좀 듣고 싶은데요. 고려대학교에 재직하시는 육현승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에 있고 본래 전공은 독일 문학입니다. 그것도 소설 전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2000년대 귀국을 했는데
뭐 문학 전공자들이 갈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특히 동문과가 가장 1순위로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미리 좀 가졌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융합 연구들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술과 미디어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융합 연구를 하면서 우리 조병철 교수님을 만났고 함께 저는 이제 인문학 베이스에서 융합을 접근했고, 조병철 교수님은 공학자인데 인문학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상부적으로 주고받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도 좀 했고요. 뭐 노년 정책 연구도 같이 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덕분에 조병철 선생님 발표와 이렇게 좋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 곳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조병철 선생님의 발표가 생각보다는 좀 포괄적이고 커서 조금 더 이제 입론으로 약간의 요즘 고민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때문에 아까 더 좋은 기회, 4차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디지털로의 어떤 전환 가능성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맞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와 함께 이러한 전염병에 의해서 인류의 위기 이런 거에 대한 의식도 또한 굉장히 급속도로 모두 다 위기 체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어로 위기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회일 수도 있으나 또 한편 최근에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서양에서 논의들은 뭐 이미 인류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세라고 하는 건 친접층 표지 지층을 분석하는 어떤 광물학자들의 언어인데 1945년 핵폭탄 이후부터 그 기간을 인류세라고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동안의 생물 중에서 가장 상위 있었던 생물은 다 멸종을 했다는데 이제 인류도 멸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위기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독일 쪽에서 논의들을 많이 바라보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아까 휴머니티란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 대한 의심스러움 같은 것들도 인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어떤 지구 환경, 지구의 문제 그리고 인류 스스로의 무책임함 이런 것들 때문에 서양에서는 심층 생태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이아 이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구 속에 있는 인간의 책임과 그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그런 뭐 오래되지 않은 산업화의 역사 이런 걸 전체적으로 지금 반성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조병철 교수님의 이 스마트 제 생각에는 모빌리티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반성을 개입한 그런 논의가 아주 의미 있고 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번 이러한 어떤 팬데믹을 통해서 그러한 기술의 어떤 진보와 그 진보가 가져다 줄 위험성 또 그와 함께 우리가 또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모색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다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질문을 이미 이제 카톡으로 조금 드렸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이동수단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교통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그것들을 스마트화하는 것들 보통 일반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고 저도 어줍잖하게 최근에 이제 논문을 한 편 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그러한 연구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멀리서 조사도 해보고 왔는데 굉장히 크죠. 이제 항공, 배, 또 뭐 우리 요즘 조그만 이동 수단인 그 스마트 스쿠터, 뭐 전동 자전거 등등까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스마트적인 기술 장치들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 공간을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뭐 전기 자동차도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과거의 엔진 자동차하고는 완전히 구조가 달라서 속을 텅텅 비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어떤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스마트 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스마트 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기능과 하나는 그것이 이제 모든 그 커넥티비티를 통합하는 어떤 이동수단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공간 개념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스마트카이고 뭐 2025년까지 거의 뭐 5단계가 완성될 거다 이런 예측들도 되게 많았는데 뭐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로에 나가려면 첫째 법제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식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전반적인 것 속에서의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홈 등등 또는 모빌리티가 아니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어떤 수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스페이스 공간들 그리고 공간을 지각하는 인간의 의식 개념 의식들 이런 것들까지를 종합적으로 교수님께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묶어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첫 번째는 모빌리티에 대한 그 조금 선생님 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령 이제 공학을 전공하시니까 아무래도 스마트 카에 대한 어떤 진행 방향, 특히 이제 인문학을 같이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 그리고 편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쓴 논문을 보고 스마트카에 대한 그 지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뭐죠 약자가 되셨어요. 이동 약자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러고 나니까 이 스마트카가 얼마나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빨리 이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병철 교수님이 스마트카에 대해서는 어떤 그 진행 상황 그리고 그 예상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반적인 스마트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갖는 그 공간적 의미가 첫째는 이제 비판적으로만 물론 사실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죠. 비판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통제라든가 문제 그렇지만 이 편리미엄이라고 얘기되는 편리주의에 분명히 우리도 똑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인문학이나 그것들에 대한 위험성 비판적으로 보는 어떤 우리 대처들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대처의 가능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조금 더 조병철 선생님이 내밀한 어떤 생각이나 공학과 인문학을 같이 공부하셨으니까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코멘트,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와 이제 스마트 스페이스 또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내용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보다는 이제 스마트 스페이스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된 개념이고, 또 실제 그런 스마트 스페이스로 이루어진 게 이제 스마트 도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개념은 이제 아까 육현승 교수님이 잘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연결 지어서 이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념을 좀 구분 지어서 말씀을 좀 일단 드리면, 각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성이나 또는 어떤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이제 또 에너지의 효율성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초창기의 어떤 개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라든가 산업 또는 이제 또 헬스케어에 대한 개념, 이런 어떤 개념이 있었고, 세 번째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간 삶에 대한 질에 대한 향상에 대한 부분, 라이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 개념도 점점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도 이 스마트 시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스마트 모빌리티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실제 스마트 스페이스가 되면서도, 스마트 스페이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 되면서도 스마트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또 수단이 또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존의 이제 핸드폰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교촌됐던 것처럼, 앞으로의 스마트폰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글래스, 구글의 이제 구글 글래스나 애플의 이번에 출시된 아이글래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가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대체 수단이 아마 될 걸로 지금 미래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스페이스, 스마트 시티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스마트 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요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레벨 1에서 레벨 5가 있는데요. 레벨 5는 이제 완전 오토매틱, 완전 자동화고요. 물론 일부는 이제 그런 어떤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가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향후 이제 여러 가지 뭐 공학자들이나 국가 정책에서 레벨 3나 4, 약간 하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하프 오토매틱에 대한 정도의 이제 실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스마트 카는 이제 우리가 5G라는 또 6, 앞으로 또 6G까지 또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런 네트워크하고 연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타임 딜레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마샬 맥루한 얘기를 잠깐 좀 드렸는데, 그 자동차도 미디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기계공학 엔진으로 이루어진 자동차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막 움직이는 게 이제 배터리 쪽이잖아요. 예, 그 배터리. 즉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미디어가 되는 거죠, 자동차도. 예, 그래서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로 본다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이 스마트 자동차가 통제가 되고 있다. 이건 마찬가지, 아까 미셸 푸코의 논지와도 이제 거의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에러라든가 오류의 어떤 그런 어떤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새로운 문화적 공간, 엔터테인먼트 공간, 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여가라든가 관광, 또 뭐 휴식, 수면, 이런 부분까지 어떤 희망된 어떤 미래 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양면성까지 존재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마지막 세 번째 그 질문 세 번째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공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의 역할이 더더욱 이제 중요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학제간 연구,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국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공학자들은 기존에 이제 경제적 효과,
또는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집중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공학자들하고 이제 인문학자들의 어떤 언어의 소통 언어도 좀 많이 좀 다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과 기름처럼 양립 불가능한 어떤 학문적 경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의미 있는 성과 또한 도출하는 데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디지털이라는 또 이런 어떤 우리가 또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우리가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가 더더욱이나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지만 학제간 연구라든가 융합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또 진정한 의무이자 또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